먼저요, 대만에서 발생한 큰 화재 사고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모두 잠든 새벽 시간에 큰 불이 나면서 인명피해도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아이고.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데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54분, 대만 가오슝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최소 46명이 숨지고 세상에. 41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어허. 불이 난 건물은 40년 된 1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싼 곳은 한 달 임대료가 8만 4천 원에 불과해 독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에 불이 난 데다 통로에 잡동사니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저 상황을 보면요, 그야말로 불길이 집어삼켰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인데 13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불이 새벽 시간에 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의 거주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하. 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40년 된 노후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1층에서 5층까지는 폐쇄된 상태였고 7층에서 11층에 120가구가 밀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빠져나오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왜 불이 났는지 원인을 찾고 있는데 모기를 쫓기 위해 피운 향이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 이번 화재 사고 인명 피해 면에서요, 대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고 역대 2번째 참사랍니다. 그야말로 지금 상당히 대만 전역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盐城区城中城大楼今天的大火，造成重大人命伤亡，我感到无比的悲痛，深切的自责，在这里要向所有的患者以及罹难者家属以及所有的市民朋友致上最沉痛的道歉。 就蹦一声尔来个火烧啊！应该迄栋一间啦，一间迄落伊一电无加电留伫外口啊，这两天一整天就蹦蹦叫啊，那蹦声的啦。我去台南工作，我爸妈都住在里面，父母60、70岁了，而脚都不方便。 그야말로 화재 참사라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번 화재의 원인은 뭘까요? 일단 경찰이 용의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 건물 1층에 골동품 가게가 있는데 네. 그 골동품 가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황모 씨를 지금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황모 씨가 모기가 많았는지 모기향을 피우고 술을 먹다가 이 모기향을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고 세상에. 그 쓰레기통에 불이 난 게 그 옆에 있었던 가스난로로 옮겨붙어 가면서 이렇게 대형 화재로 번진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는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황모 씨는 본인이 모기향 피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본인 때문에 이렇게 화재가 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화재의 원인이라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대형 참사잖아요.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외교부는 아직까지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대만이 지금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을 텐데 이 화재 사고 또 원인 명명백백하게 또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커다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도 우연히 이날 백화점에 들렀다가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아하.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네, 건물 천장에 벌어진 틈 사이로 세찬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렇게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제품 진열대 위에도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난데없는 물벼락에 직원들이
상품을 치우느라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아니 뭐 저게 인공 폭포시설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게 그냥 일반 매장, 식품관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디냐면 서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식품관 매장인데 백화점 지하 1층 천정 쪽을 지나는 노후 배수관에서 갑자기 물이 저렇게 샌 겁니다. 아니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면은 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그곳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어허. 도심 한가운데에 있고 매출도 굉장히 높은 그리고 유동인구가 또 굉장히 많은 백화점인데 네. 사고가 저렇게 발생을 했고 그 직후에 백화점 측이 손님들을 대피시켰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는데 일단 어쩌다가 지금 물이 저렇게 콸콸 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번 사고는 20년 이상 노후화한 상수도관 내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의 밸브를 열고 잠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천장에서 보신 것처럼 물이 저렇게 많이 쏟아졌으니까 전날은 식품관 영업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은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 영업이 재개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상황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과거 모 백화점 붕괴 사고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정확하게 한 26년 전인데요. 그때 이제 뭐 상품 백화점 그 붕괴 사고에 있어서 저도 그때 뭐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한 적이 있는데 아하.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이 이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아 그래요? 삼풍 백화점 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으니까 여기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었어요. 아하.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상수도관 밸브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정말 저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원인 밝혀주시고 보수 작업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세상에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묘기하면 보통 달리다가 앞바퀴를 드는 정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 보실 영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유럽 에스토니아의 한 건물 옥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오토바이를 탄 이 여성인데요. 그렇게 힘차게 출발한 이 여성, 순식간에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무슨 도전인데요? 어떤 도전이냐고요? 바이크를 아이고! 탄 채로 점프를 해서 무려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간 건데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보니까 더 아찔하죠? 그런데 아무나 할 수도 또 해서도 안 되는 묘기라는 건 아마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하. 아니 지금 오윤성 교수님 저거 뭐 평범함을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내건 지금 저런 행동이잖아요. 네, 평범함 거부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 건물 같은 경우는 117m로 약 한 30층 정도 높이로 돼 있는데요. 이 그 건물과 건물 간에 있어서의 옥상 간격이 약 11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치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렇게 그 화면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보통 뭐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바닥 밑이 이렇게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무모하게 저런 자극적인 동영상을 찍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실 저거는 그냥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습니다. 물론 영상에서도 잠깐 화면에 잡혔습니다만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른바 안전장치라는 와이어줄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정말 사고는 1%의 이 잘못된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말 저런 행동은요. 고도로 훈련되신 분들이나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지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라면 절대 이런 행동은 따라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참 아찔할 뻔한 일이 일어났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미국의 한 동물 보호소입니다. 불어나는 유기동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강아지 27마리를 안락사시켜야 되는 순간에 접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좁은 공간에 빼곡히 모여있는 강아지들. 왜 다들 이렇게 좁은 곳에 모여있는 건가 싶은데
바로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강아지 27마리가 경비행기로 무사히 구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허. 지금 보면은 고온이 잠들어 있는 강아지들도 보이고요. 현생 첫 비행에 한껏 들뜬 강아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런 강아지들의 첫 비행은 45분 동안 이어진 끝에 다른 지역의 보호소로 무사히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하. 아니 근데 안락사 위기에 놓였다가 지금 저렇게 비행기로 이른바 탈출을 한 건데 아니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님 저 여성 지금 비행기 내에 타고 있는 여성분들은 보호소 직원분들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가엾은 강아지들이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그냥 일반 여성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27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을 한꺼번에 옮길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용 인원이 부족했던, 공간이 부족했던 곳은 엘라베마주였고 옮긴 것은 이제 올랜도인데 멀어요?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옮기나 했는데 친구 중에 대학 교수이면서 경비행기 조종사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와. 이 사람이 평소에도 이 이동봉사를 통해서 7,000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구조한 이력이 있는 분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27마리 강아지를 모두 싣고 이 다른 동물보호소로 옮겼는데 더 행복한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옮기고 나서 이 강아지 모두가 새로운 가족을 찾아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진짜 생명을 구하는 비행을 한 거죠. 네. 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강아지 구조에 나선 이 여성분들 또 이제 조종사들 또 강아지들 모두 다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말 내리기 힘들 정도로 행복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네. 소회를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뭐 동물이라고 하찮겠습니까? 정말로 이 생명을 살리는 참 소중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참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우리가 호박하면 참 종류가 많잖아요. 단호박부터 애호박에 뭐 늙은 호박까지. 그런데 이런 호박은 보신 적이 있을까 싶으신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커다란 지게차에 실려서 옮겨지는 이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바위? 호박 맞는데요. 호박을 아주 정성껏 키우고 호박이라고요? 또 키우면 네 이렇게 700, 800kg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어허. 그런데 대체 여기가 어디기에 이렇게 큰 호박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바로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가장 큰 호박 선발 대회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호호.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호박들 사이에서 1등을 하려면 얼마나 커야 할까 궁금하시죠? 올해 1등은 무려 1톤에 가까운 994kg짜리 호박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대박 사건. 저 호박은 헐크 정도나 돼야 좀 먹을 것 같은데요. 저 호박을 키워낸 농부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t's a pleasure to come here. It's kind of the granddaddy, in my opinion, of pumpkin competition. Good soil practices, balance the nitrogen, potassium, and phosphorus, and just good plant management. So that's basically what I concentrated on this year, and went back to the basics. 와, 호박 무게가 1톤까지 자랄 수 있는지 정말 몰랐는데 아니 근데 1등 뭐 이렇게 뽑는 거 보니까 뭐 우승 상금도 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그 큰 호박 그 선발대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2,35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야. 사실 좀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신 그 제프 얼마이어라고 하는 저 농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그 4년 전에 3위로 한번 입상을 했던 오. 그런 이제 호박 크게 키우는 데 있어서의 그 달인의 경지에 있는 야. 분이라고 하는데요. 3위 하셔서 절치부심하셨군요. 1등 그런 것 하셨네요.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큰 호박을 수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비결을 묻는 거기에 굉장히 상식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양질의 토양에서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렇게 커진다. 야. 저희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분 키울 때도 얘기를 해주면 그 진짜 꽃이 잘 자란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식물도 교감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는 미국의 가장 큰 호박 보셨는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아닐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죠. 우리나라 사람은 벌써 저희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터키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네.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 여성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입니다. 딱 봐도 커 보이네요. 네. 바로 터키에 살고 있는 24살 루메이사 씨인데요. 그런데 그녀의 이 놀라운 키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어허. 바로 위버 증후군이라는 아주 희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휠체어를 통해 생활하지만 네. 그래도 남들이 생각하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안진영 기자님, 글쎄요, 이 주변에서 큰 키로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주변의 시선도 많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에 의지하는데 위버 증후군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을 하고요. 척추 측만증과 과도한 성장 때문에 사실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루메이사는 2014년 처음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이를 계기로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 질환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단점이 오히려 나만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때부터 여러분도 잠재력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이를 본 이 기네스북 협회에서도요. 루메이사의 기록을 다시 등재하게 돼서 기쁘다고 하면서 그 불굴의 정신과 자부심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말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Şu an bu röportajı görünür farklılıkları bulunan ve bununla ilgili özellikle özgüven problemleri yaşayan insanlar izliyorsa onlara şunu söylemek isterim. Farklı olmak sandığınız kadar kötü bir şey değil. Sizi hiç ummadığınız başarılara götürebiliyor. Ve ben şahsi olarak farklılıkların ve dezavantaj gibi görünen şeylerin insanın kendi isteği ve çabasıyla avantaja çevrilebileceğini düşünüyorum. Benim yaptığım şey de tam olarak buydu. 혹시라도 단점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우리 갤기 씨처럼 사고방식을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정말 우리가 운전할 때는 전방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이런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초록색 신호를 받은 직진 차량들이 앞으로 나가고 어이구.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경차 한 대가 자기 신호도 아닌데 좌회전을 하면서 차량들 앞을 지나갔는데요. 오. 이 위험천만하고도 아찔한 상황에 직진하던 차량들 어머, 세상에. 간신히 핸들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면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차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의 현장을 빠져나간 모습입니다.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이 차량들 정주행하던 신호에 맞게 정주행하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정말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이게 경차가 직진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좌회전을 했잖아요. 이건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사람도 피할 수 없이 사고를 당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아찔하네요. 이게 지금 이게 다행히 잘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한 대라도 추돌을 했다면 연쇄 추돌로 이어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더 문제는 뭐냐면 뭘까요? 이 경차 운전자가 너무 유유히 갔다는 거예요. 어허. 이 글을 올렸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보통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면 뭐 비상 깜빡이라를 켠다든가 좀 당황하는 기색을 그렇죠. 보이는데 너무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해당 운전자는 저 영상이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됐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음부터는요. 정말 안전운전 아무리 급하다고 신호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들, 다른 운전자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제목을 보시면 눈을 의심하실 거예요.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서 감염의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내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의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감염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조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말로 마지막이길 바라는 이 거리두기 조정안 김유진 아나운서 세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적용이 되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 내용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가 됩니다. 아하.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수도권은 최대 8명,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까지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4단계인 수도권을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최대로 만날 수 있는 인원이 6명이긴 한데 이게 저녁 6시를 기준으로 해서 백신 미접종자를 몇 명 포함할 수 있는지가 다르잖아요. 네. 6시 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인데 앞으로는 시간 구분 없이 3, 4단계 할 것 없이 무조건 미접종자도 4명까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접종을 완료한 4명을 더 포함하면 8명까지 4단계의 경우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넘어가도 접종 완료자가 4분이 계시면 미접종자까지 4분에서 최대 8명이 식당 음식점에 있는 걸 본다 이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6시 이전에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6시 이전에도 가능하고. 아하.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요. 4단계의 경우에는 기존의 식당과 카페, 집에서만 만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영업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지금은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해지고요. 오. 4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 운영이 되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등을 고려해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자정까지, 이외에 공연장이나 영화관도 자정까지 운영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결혼식 내용 짚어볼 텐데요. 기존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9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식장에 하객을 모실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입장이 허용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최소한 201명이 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은 접종 완료자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슬슬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하는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윤성 교수님, 앞서 영업시간 제한 완화도 반갑습니다만 일단 이 인원 완화된 게 많은 분들이 좀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저런 인원 제한들 때문에 그동안에 모이고 싶었던 많은 분들끼리 모이는 것이 상당히 제한이 그랬죠.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전의 일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쁜데요. 4단계에서는 접종을 마친 분이 4분이 계시면은 8명까지 4분이 더 하고요. 네. 3단계 같은 경우는 4명이 되면은 거기다가 6명을 더해서 10명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훨씬 좀 이렇게 숨통이 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제 총리께서 이게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소위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대보는 그런 그 시험적인 완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영업시간 연장도 되는 것도 짚어보면 4단계 지역, 3단계 지역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시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반길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하. 왜냐하면 인원을 늘려줘도 저녁 때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면은 결국은 이른 귀가를 택하거나 혹은 만났다가도 금방 헤어질 수밖에 그럴 없는 수 건데 있죠.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면 실질적인 영업적으로 그동안 벌어졌던 손실들을 메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외에도 공연장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 이용 시설도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자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거리두기가요, 백성문 변호사님, 왜 31일까지예요? 그 얘기인 즉슨 아까 김부겸 총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거리 조정 그 단계가 된다면 11월 1일부터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매일매일 우리 뉴스파이터 할 때도 오늘 확진자 몇 명인가요?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확진자 숫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중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몇 명 이런 걸 판단하는 시점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하.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리 체계를 그렇게 변화한다라는 건데 네. 일단은 다음 주까지 확진자 추이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열심히 세야 됩니다. 숫자. 네. 확진자 숫자 추이를 좀 지켜보고 네. 좀 안정화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내달 1일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바래왔던 소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이 만약에 다음 달 1일부터 된다는 건 반가운 일일 텐데 근데 우리가 뭐 국민이 바란다고 여론조사상 응답자의 뭐 몇 % 이상이 바란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의 전제 조건은 국민 70% 이상, 18세 이상 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 완료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완료라면 2차까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접종에 최근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접종 완료를 2차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한 2주 정도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하. 2주 정도 지나서 한 11월 초 첫째 주쯤에는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국정감사 기간에 정은경 청장이 11월 9일쯤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했는데 그보다도 한 일주일 이상 앞당겨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럼 마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최근에 혼선을 주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 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 금지 없이 영업 금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설명한 내용은 이론적 모형에서 그러한 결과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현실 방역 조치의 이러한 이론을 직접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있어 효과적이면서 서민 경제나 생업시설에 피해가 없는 장점이 있어서 가장 최후까지 유지되어야 할 기본적인 방역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세요. 어제 권준욱 제2본부장의 얘기도 분명히 표현은 그렇게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하지만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은 그 다음에 오는 말에 솔깃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이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마스크 없이 집합 금지 없이 영업 금지와 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85% 접종 완료만 되면 야 우리 이제 답답했던 마스크 훅 던져버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란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오늘 다시 설명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을 실생활에 무작정 접목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 왜냐하면 지금 방역당국이 컨트롤 타워잖아요. 방역당국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이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건데 어쨌든 안지훈 기자님,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마스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늘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역시 마스크를 통한 예방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용어를 확실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없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인데요, 이게. 네. 일단 오늘 이 확진자 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0시 기준으로 해서 1,684명입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82.7%가 집중이 돼 있거든요. 결국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도 코로나가 여전히 1,000명 이상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혹시라도 누가 벗어도 된다 얘기를 해도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하죠. 오히려 감기나 독감 환자까지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려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접종 완료율이 목표치를 도달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일쯤이면 단계적 일상으로 회복,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모두가 내 맘 같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요. 위드 코로나 시기를 좀 늦추자 이런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오는 11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달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수능 이후로 미뤄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확진자가 증가를 할 텐데 지금까지 애써서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공부만 해도 힘든 게 수험 생활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험생들의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저 수험생 부모님들의 저런 얘기를 마냥 또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오윤선 교수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는데요. 문제는 돌파 감염이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 예를 들어보면은 지난해 수능 직전에 11월 중순에 이제 한 30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났습니다. 기억나네요. 물론 네. 지금 이제 확진자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3차 대유행이 된 거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규정상 이 수능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능이 아니고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되니까 네. 만약에 이 수험생들이 자가격리라든가 확진이 됐을 때 면접 기회를 박탈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어떤 그 청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역 당국이 관심 있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의 걱정이 비율 면에서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뭔가 이 묘수를 좀 내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가격리 때문에 좀 맞아요. 위축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그 수요가. 근데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한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바로 싱가포르예요. 어허. 이게 9일에 싱가포르가 여행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오는 19일부터 이 자국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는 10개국 정도가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제 상호 간에 자유롭게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네. 다음 달 15일부터는 우리나라도 이 격리 면제 국가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동안 이제 여행을 못했던 수요가 본물처럼 터져나온 거예요. 항공사랑 여행사 홈페이지가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내내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이 돼서 불편을 겪었고요.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매에 실패한 사람들이 항공사 사무실, 그 오프라인 사무실 앞에서 줄까지 서가면서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항공계 업계나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굉장히 침체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즐거운 비명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국민들 답답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 완료율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감내해낸 결과라고 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면요. 그런 좋은 소식 실제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국면에서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근데 장사하다 보면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요.
실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이거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위치하는 횟집 사장님이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남성이 횟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횟집 사장님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얘기를 나누다 말고 갑자기 앞에 놓여있던 간장병을 집어들어서 사장님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놀란 사장은 급히 얼굴을 돌려서 피해보지만 목덜미에 이 간장병을 맞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심지어 이 남성 이번엔 또 다른 기름병을 들더니 다시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까 저 횟집 사장님이 저 손님한테 무슨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9일에 저 시간은 한 밤 10시쯤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횟집인데 10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문 닫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횟집에서도 손님들 다 나가고 이제 다 정리하고 문 닫고 있는데 갑자기 10시쯤에 저 남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종업원 아줌마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횟집 사장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내 자리 치웠어? 어머.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자리를 왜 치웠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돌아올 줄 몰랐고요. 우리 지금 10시 넘어서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 죄송한데 마스크 좀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들려온 대답은 말이 아니었고 간장병과 기름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간장병과 기름병을 사람 얼굴을 향해 던져요? 이게 지금 할 짓입니까?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저 남성이 지금 자기 자리 치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잠깐 뭐 담배 피거나 아니면 요 앞에 편의점에 뭐 물건 사러 5분 정도 잠깐 자리 비운 거예요, 그러면? 뭐 실제로 뭐 5분 정도 잠깐 자리 비워도 10시면 문 닫아요. 맞아요. 그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 그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아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저 사건이 발생되기 한 30분 전에 계산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가면 상황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가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저 사람을 좀 배웅하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자리를 갖다 치우지 말고 좀 있어달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일자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규정에 의해서는 저 횟집 같은 경우는 10시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면 당연히 업주분 입장에서는 또는 종업원분 입장에서는 그 자리 깨끗하게 또 요즘 소독도 해가면서 치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일을 겪으셨어요. 얼마나 지금 황당하고 분통 터지시겠어요. 그 업주분 얘기,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밖에서 소송이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스크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뭐 다짜고짜 뭐 욕설을 하시고 왜 치웠냐고. 근데 저는 이제 10시가 다 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워야 되니까 치웠다 10시가 다 돼서. 그랬더니 왜 치웠냐는 둥 그러면서 욕설을 하면서 간장병하고 기름병을 저한테 집어 던진 거예요. 턱하고요, 이 목 쪽에 지금 이제 목이 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세상에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신다는 지금 그 얘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횟집이나 일반 식당에 가면 간장병, 기름병 보면 사기 재질 또는 유리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그 단단한 재질로 어우 세상에 이 부분을 얼굴 세상에 급소 보이잖아요. 세상에 여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답니다. 그런데 그럼 저렇게 앞서 이 횟집 내부 CCTV 오면 저 남성 무지막지한 행동한 다음에 나갔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세상에? 아닙니다. 이후 상황도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횟집 사장 얼굴에 간장병을 던지고 가게를 나가려던 이 남성. 입구에 서 있던 배달기사에게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를 밀쳐보지만 놓아주지 않으니까 점점 더 과격하게 밀치고 때리면서 한동안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어허. 그러다가 횟집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그걸 알고서는 그대로 그냥 도망을 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허허, 지금 저렇게 난동을 부려놓고
지금 보세요. 신고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현장에서 그대로 내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내빼려고 했던 거예요, 허주원 변호사님? 지금 영상으로 봐서 저 지금 가해자는 분명히 그냥 달아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배달 기사분이 앞에서 보고 이 사람 한번 제지를 했잖아요. 근데 횟집 사장님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굉장히 과격하게 헬멧을 때리고 이 배달 직원 과계로 물쳐대면서 완전히 폭행하는 또 다른 2차 폭행이 있었던 장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달아난 겁니다. 하하. 그러면 저 남성 앞서 보세요. 배달 기사님께서 저 상황을 목격하시고 저 남성을 무지막지한 행동한 남성을 제지시켰어요. 그런데 경찰이 오는 사이에 현장에서 도주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못 잡은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다행히 잡았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150m 정도 도주한 저 남성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것처럼 완전 만취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기서 저렇게 배달 기사를 밀치고 아까 횟집 사장에게 간장병, 뭐 기름병 던지고 이것보다 이 남성의 이 이후의 태도가 사실 더 화가 많이 나는데요. 왜요? 이 남성 경찰에 검거돼서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횟집 사장과 배달 기사에게 맞았다. 어머. 쌍방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CCTV가 다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 사건 이후에요. 해당 진짜 손님이라고 할까요? 저 남성이 손님이었던 저 남성이 직접 횟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 대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횟집 사장님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와서 자기가 뭐 술 먹었다. 그렇다 술 먹었다고 그래서 간장병하고 기름병을 던지면 되겠냐. 그래서 사실 좀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쌍방으로 하겠다. 저 어이가 없는 거죠. 저는 도망가는 거 잡는 거밖에 없어요. 배달 기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를 해야지 무슨 쌍방이 말이 됩니까 그게? 일단 이 사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장님요.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10시가 돼서 영업을 접어야 된다. 가장 속상한 사람은 저 사장님입니다. 단지 방역 수칙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난동을 부리는 와중에 저렇게 몸을 다치는 것까지 하니까 더욱더 억울하다는 게 횟집 사장님의 말씀이고요. 이후에 저 남성이 와서도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영상, CCTV가 딱 고스란히 그 현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CCTV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경찰 역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안진용 기자님 설명처럼 아마 경찰은 저 CCTV,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CCTV 말고도 아마 구석구석 비추는 CCTV를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아마 백성문 변호사님 소견으로는 이 사안이 저 손님이었던 남성의 주장처럼 쌍방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 남성이야 뭔가 이제 이 횟집 사장님이 좀 힘들고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거에 또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쌍방 주장한다고 쌍방 폭행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저 상황은 우리가 조금 전에 CCTV 영상을 봤지만 막으면서 뭘 때리거나 한 과정이 없었고 잡기만 했잖아요. 그죠? 저 정도 상황이라면 뭐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판단을 할 때 정당방위가 때릴 때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 인정 안 되지만 저렇게 소극적으로 밀치거나 잡거나 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정당방위 인정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 남성 저 주장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히려 일을 더 키우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그때 정말 내 행동이 과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사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죄를 받고 또 뭔가 이 사장님한테 그리고 배달 기사님한테 용서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트 끝나고라도 다음 주에라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길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요. 이런 경찰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민중의 지팡이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광주에서 한 40대 여성 사업가가 한 술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주의 한 주점입니다.
남성 넷과 여성 한 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앉아있는 하늘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건너편에 있던 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무언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대뜸 일어나서 여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있던 일행들이 이 남성을 말려보지만 남성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얼굴을 맞은 여성 그대로 쓰러졌고 일행들이 황급히 남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인데요. 네. 또 황당한 건 지금 저 빨간색 원 안에 있는 저 사람 뒤늦게서 쓰러진 피해자를 한번 쓱 살펴보고 밖으로 따라 나가는 이 남성이 다름 아닌 현직 경찰 간부였다는 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귀를 의심하시죠. 눈과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짚어보고요. 안진영 기자님, 지금 봐도 영상으로만 봐도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 저희가 차마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저 가해자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였고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요. 현지 지역 행사를 기획하거나 사회를 맡아보는 또 다른 사업가였습니다. 둘은 일면식도 없었고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이 지인이 현장으로 불러서 왔던 거였죠. 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이 여성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폭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성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대체 어떤 상황, 지금 보세요. 저 모습이, 저 사진은 지금 피해를 당하신 여성분이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요. 지금 보세요. 온몸에 다리 쪽에 특히 저기를 그냥 CCTV를 보면 다 나오겠지만 엄청난 물리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어요.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저렇게 주점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이 시작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리둥절한 상황이었고요. 심한 폭행 수준이었고요. 일단 저는 거기 저를 그 자리에 부른 선배님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은 처음 보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좀 확률을 느끼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취하셨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많이 취한 상황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이 가진 권위랄지 명예랄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워가지고 일을 하고 먹고 살려면 본인들 잘 보여야 된다라는 좀 이렇게 웃고 내내 하던 상황에 갑자기 그 남자분이 욕을 하기 시작했고 이 영상 보면 다 웃고 있잖아요. 너무 순간이어서 정말 모르겠어요. 피해자분의 얘기처럼요. 너무 순간적인 일이라 많이 이 폭행이 무서우면서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앞서 영상 보신 그 폭행 한 차례로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충격적이게도 그렇습니다. 이후 상황이 담긴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홀로 일어나서 신고를 하려는 여성에게 또다시 남성이 달려듭니다. 아까 무차별 폭행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세상에. 다시 들어와서 재차 폭행을 가한 건데요. 그 충격으로 여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남성은 제지하는 일행에 떠밀려서 밖으로 나가는 듯 했는데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고 또 급기야 머리채를 붙잡고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일행 중 한 명이 이 남성을 제지를 하고 겨우 밖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인데 도저히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고 보신 것처럼 몇 차례나 폭행이 계속이 됐습니다. 이 무자비한 폭행은 결국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온 뒤에야 끝이 났는데요. 이 자리에 동석해 상황을 지켜봤던 경찰 간부는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저게 지금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쓰러진 사람에게 지금 발길질을 해요? 그리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동석했다는 경찰 간부 말리기는커녕 일선 경찰들, 지구대 경찰들 오기 전에 현장에서 내빼요? 이게 경찰입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일반인도 저렇게는 안 하죠. 동석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저 여성 괜찮은지 확인하고 오히려 신고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보호하는 게 일반인도 그렇게 합니다. 일반인도. 근데 저 남성 좀 보시면 저 적극적으로 저 가해 남성을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저렇게 쓱 대충 주변 둘러보고
여성 한 번 폭행을 당하고 두 번째 이제 일어나서 신고하려는데 2차 폭행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이 여성의 주장에 의하면은 다른 남성들도 저 가해자 말리는 것 빼고는 본인의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상 속에서 보면 알겠지만 저 원안에 있는 저 경찰 간부라는 분 그냥 한번 쓱 보고 뭐 분도 아니에요. 경찰 간부. 네. 저기에 계속 있으면 본인 뭔가 난처해질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나요? 쓱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화가 많이 나네요. 아,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런 무차별 폭행을 정말로 한동안 당했는데도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피해 여성은요. 관련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인덕션에서 명함을 주셨고, 한 분은 건설에서 명함을 주셨고, 또 한 분은 경찰인데 명함이 없다라고 하셨고. 근데 그 세 분은 평소에 친한 친구분이시래요. 절친 사이.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누가 경찰했는데 제가 그렇게 맞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날 제가 그 전화 들고 있지 않았으면 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것 같아요. 화장지 조각만도 못하더라고요. 저 있는데 막 화장지 집어 올리시고 막 의자 쟁기시고 다른 분들도 저는 너무 당황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당황한 게 아니라 다 책임 회피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기가 찹니다. 피해자분은요. 자기의 처지가 두루마리 화장지 그리고 저 남성들이 앉았던 의자만도 못하다고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화장지랑 의자는 좋게 이렇게 세웠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답니다. 오윤성 교수님. 저 피해 여성이 이제 도와달라 또 살려달라 저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휴대폰 가지고 그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휴대전화가 없었다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다. 추정컨대 제가 이제 저기 현직 경찰 간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저 여성보다는 다른 사람, 즉 뭐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좀 더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2차 폭행 직후에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살펴보고 바로 자기 이제 소지품만 챙겨서 현장을 빠져나갔다. 혹시 이 사람이 여기서 좀 엮이면 나한테 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끝까지 말리고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많은 경찰관 분들 중에서는 비번으로 해가지고 퇴근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떤 범죄를 보면은 거기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긴 자기가 직접 있었던 그 자리에서 저런 폭행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저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그 경찰관들이 오고 난 이후에 폭행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피해 여성은 앞서 저 상황 보면 이 피해 여성을 제외하고 남성은 총 4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이 피해 여성과 피해 여성의 선배라는 사람, 이 선배라는 사람이 저 자리로 일단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3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의 얘기로는요. 그 3사람, 나머지 3사람이 상당히 친분이 두터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네, 피해 여성은 지금 3사람이 굉장히 또 권력과 힘이 있는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이고 또 3사람이 친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맡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린다거나 자기를 살펴본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라도 지우려면 이 범행 행위를 좀 용이하게 도와주려는 어떤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어쨌든 일부는 말렸고요. 또 한 사람은 이 경찰 간부라는 사람은 자기가 상황이 종료된 줄 알고 나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려면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면은 이제 벌금을 물리는 그런 국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특히 이 사람 경찰이잖아요. 네. 일행 중에 한 명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요. 앞서 그 자리에서 선배라는 사람 평소 알고 있기 때문에 명함 줄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 처음 본 사람은 한 명은 경찰 간부라는 사람 나 경찰에서 명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나머지 한 사람 지역에서 건설회사 하고 있는 명함 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무슨 모 회사 명함 줬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렇게 뉴스파이터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함께 있던 현직 경찰 간부 그리고 또 한 명은 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래요.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앞서 한 명은 지역에서 건설에서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들 안 거치면 이 지역에서 뒤를 봐줄 만한 사람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해요. 사람 무시하고. 안진영 기자님, 저 사람들 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떤 얘기를 들어봤는데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 버릇이 없어 화가나 폭행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얘기고요. 게다가 이 폭행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가 엄청난데 또 합의를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석자의 얘기는요. 적극적으로 폭행을 말렸지만 경찰 신고 등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사이 추가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경찰관, 현직 경찰관 얘기는 더욱더 황당합니다. 자리가 길어져서 귀가하려는 찰나에 폭행이 발생한 거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다 귀가한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는데 앞서 횟집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요.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CCTV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됐을지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람한테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여러 차례 전화 시도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대중전화 번호 보세요. 다시 전화 주세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입장 다시 전해드릴 테니까. 왜 뭐가 찔려서 전화를 안 받는 겁니까?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이 경찰 간부 누군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해당되는 경찰 간부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건이 발생한 그 장소의 관할 경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는 본인이 귀가하려고 하는 찰나에 폭행이 발생했고 잘 해결된 것 같아서 자리를 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제 CCTV 영상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행 사건을 목격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현장을 떠난 그 행위가 과연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갖다가 지금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사건 경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가해자는 뭐 처벌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저 경찰 간부에 대해서 지금 내부 감찰이 착수됐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제 식구 감싸기로 또 끝낼지 뉴스파이터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할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리송해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혹시 이 노래 제목 들어보셨죠? 바로 정말 당대를 주름잡았던 이은하 씨인데 세상에 이은하 씨가 여러 어려움으로 속세를 떠났답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이은하 맞습니다. 누추하지만 여기가 제가 머물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유방암 1.5기 판정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잘 마쳤고 방사선 치료도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깨끗하게 수술은 됐지만 5년 동안은 이 약을 먹어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집이 편하죠. 내 집에 내 물건 다 있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왠지 혼자 있는 게 오히려 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은하 씨에 대해서 사실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암 투병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보니까
절에 지금 기거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은하 씨는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기거하고 있는데요. 이 사찰은 처음 간 건 아니고 이은하 씨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았었고 이곳에 주지 스님이 아주 편하게 따뜻하게 품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은하 씨는 앞서 쿠싱 증후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초에는 유방암 1.5기인 게 발견이 돼서 또 한 번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네. 수술은 잘 마쳤고 방사선 치료까지 마쳤는데 하지만 완치까지는 5년간의 치료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스케줄이 없을 때는 이 사찰에서 지내고 있는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면서 마음도 치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정말 아이였을 때 이은하 씨 노래에 맞춰서 막 이렇게 위아래 찌르고 막 했던 거 기억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근데 80년대 디스코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은하 씨 수많은 히트곡도 많았는데 이은하 씨가 다시 회상하는 자신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옷 중에서는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가수의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16살에. 그래서 이제 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 멀리 기적이 오네 나를 두고 멀리 간다네 아리송해 아리송해 어제 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사실 1980년대 디스코 열풍을 가져온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은하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은 지금 저 모습 낯선 것도 낯선 거지만 참 안쓰러울 수도 있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은하 씨는 올해로 데뷔 48년 차를 맞은 베테랑 가수인데요. 지난 1973년에 가수를 데뷔한 이후에 4년 만에 처음 10대 가수에 선정됐고 9년 연속 10대 가수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견인한 건 아무래도 수많은 히트곡들도 한 몫을 했을 텐데요. 밤차부터 시작을 해서 아리송에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런 많은 히트곡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은하 씨는 그중에서도 밤차로 큰 인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곡으로 여자 가수 대상도 받고 스케줄도 정말 많았는데 잠잘 시간 없이 하루에 행사를 위해서 2,000km를 이동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의 질병이 찾아와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은하 씨가 세상에 척추분리증, 쿠싱 증후군, 유방암 이런 게 정말 다 겪었답니다. 정말 속세를 떠날 정도로 힘들었던 이은하 씨.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다시 절망이 찾아왔다고 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는 난 새로 태어날 거야라고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자 했더니 느닷없이 또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지 참 원망도스럽고. 잘못하면 보행에 문제가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유방암 때문에 뭐 그냥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예, 방사선 치료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 내 탓인데.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속은 상해.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자꾸 다 끝났다 생각하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무릎이 뭐 욱신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자칫 잘못하면 걷지 못한다고요, 지금? 네, 지금 이은하 씨 무릎 상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방암 치료가 잘 끝나고 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지 했는데 의사 말에 따르면 왼쪽 무릎 연골 상태가 굉장히 안 좋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대로 방치하게 보행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은하 씨가 저도 참 팬이어서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고통을 특히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오래 겪어왔어요. 이 옛날에 이은하 씨가 이 척추불리증을 앓았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지금 빚을 갚으면서 일을 하러 다니느라고 제때 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스테로이드제로 연명을 했습니다.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 부작용 때문에 또 쿠싱 증후군이 왔어요. 세상에. 이게 뭐냐면 이제 부신피질에서 호르몬이 너무 과하게 분비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 이 쿠싱 증후군을 앓게 되면요 얼굴하고 목하고 복부에 살이 찌고 많이 부어요. 그래요? 연예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대중한테 보이는 것도 부끄럽고 하니까 이은하 씨가 자꾸 숨어 지내고 그랬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유방암이 발생하고 무릎 질환까지 또 찾아왔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치료를 제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서야만 했던 이은하 씨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 있던 모든 짐이 바깥으로 다 떨궈져 나가고 집이 없어진 날이 6.25 날 그냥 그리고 집이 없대. 없고는 그냥 사라졌어. 저희 아버지가 거의 한 7억이 되는 돈이 부도가 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달러 이자, 사채 이자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이자를 쓰고 또 이자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거의 뭐 7억이라는 돈이 뭐 한 40억은 이자로 나간 것 같아요. 아버지 빚 계속 갚고 있는 와중에 정말 그 지방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정말 깁스를 하고는 이러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모양이 돼서 그냥 오늘 출연 얼굴만 보여드리고 뭐 돈이야 못 받는 거는 당연하지더라도 그냥 제가 봄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야 밤새나 불러 막 이러시는 거야. 근데 정말 서럽더라. 그게 정말 울면서 제가 밤차를 정말 서럽게 불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구경도 못 해본 거에게 빚을 떠안는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그 아버지로 인한 또 감당하지 못했던 힘든 점은 또 있었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져주십시오. 그러고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거실에 보면 큰 크리스탈 잿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머리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너 얘를 택할래? 나는 못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얼음땡이야. 네, 안 보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저런 일까지 있었네요. 안진용 기자님, 세상에. 이은하 씨가 올해 61세인데 미혼입니다. 이때 말씀드린 그 남자와의 반대 이후에 결국 결혼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때 정말로 사랑을 해서 이 남자가 와서 무릎까지 꿇고 허락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나중에 선택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결국은 이은하 씨가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이 사랑의 아픔으로 쓴 노래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입니다. 이 헤어진 여인을 떠올리면서 직접 쓴 가사로 이은하 씨가 또 큰 사랑을 받았죠. 결국 본인의 아픔을 딛고 다시 재기한 것처럼 지금 유방암을 딛고 이은하 씨가 또 다른 재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이은하 씨를 아끼는 팬분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